네, 코스피가 2,4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바닥에 대한 논쟁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내외 주요 일정들이 예고돼 있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데이 이슈 콕톡 증시의 장단기 방향성과 차기 주도주로 예고되는 환율 수혜주와 자동차 그리고 방산주 심층 진단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랠리를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일각에서는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현재 반등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향후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시장이 오르니까 그냥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아시아 시장 대부분이 약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대만 시장도 약했는데 왜 한국 시장만 이렇게 올랐을까라고 하는 비밀은 일단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시장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이 유출에서 유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들 마음이겠죠. 네, 근데 일단 자금 기조가 약간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가 돋보이면서 움직였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여기서 판단하는 게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싸다고 생각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단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주 일정과 이슈 찾게 되면 이만큼입니다. 거의 뭐 페이지 한두 장은 금방 나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일단 불확실성이 높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한 주라고 하더라도 보통 악재 성격의 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부분 알려진 상황들이죠. 그런 흐름들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이 지금 반영되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유럽의 남유럽 사태라든가 중국의 부동산 또 문제가 확대 전까지는 아무래도 새롭게 알고 있는 수준의 악재보다 더 변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 계속 어떻게 보면 회복하려는 심리는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제 하반기를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경기에 대한 위축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징후들이 높다라는 점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는 연준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경기의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이를 그대로 즐기는 게 아니라 또 주식 비중과 또 시장 분위기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한 주지만 악재 재료는 거의 다 선반영되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변수가 조금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장시영 차장님은 이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제 저도 이 대표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오늘 앵커님 의상만 보면 사실 완전한 어떤 상승세를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만 같은 너무 짙은 빨간색 의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글로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동안에 이 눌려있던 어떤 이 원자재 공급 이 부족 현상이라든지 차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세가 나오지 않고 재고로만 쌓아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관련 실적들이 나오는 걸 보면 2분기 피크아웃을 예측하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월 달까지는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해 봄직합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수요 감소 현상,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현상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들을 또는 인플레이션을 점차 잡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충격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남유럽 위기라든지 중국 위기라든지 또는 이머징 국가 한두 군데에서 뭔가 문제가 불거지든 그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본격적인 양털깎기에 의한 그런 어떤 리스크가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제한적인 단기적인 어떤 랠리 속에서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제가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상황들이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도 앞으로 4번 정도 올리면 연말인데 4%에서 3.75%에서 4% 정도의 기준금리를 맞출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연준은 다시 한번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했던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플레이션, 유가도 물론 좀 100불 미만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납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다른 또 곡물, 옥수수라든지 밀 가격이라든지 다 작년 11월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12월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는 또 한 번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적으로 우리는 지금 인구 부족 이 현상, 고령화, 인구 부족 이런 현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기라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올해 연말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중간에 변동성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지금 현재 순간에 좀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8월까지 증시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있으나 3분기부터는 수요 감소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 대내외 대형 이벤트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7월에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2분기 GDP 발표에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FOMC 회의와 GDP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과 주목해야 할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다고 얘기하셨더니 진짜 시키시네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요한 일정과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내일 7월 26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이쪽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그래도 IT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실적의 기대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이 먼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확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27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이 부분은 국내에 그대로 28일 목요일 날 이제 아침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준이 75bp 인상을 또 그대로 밀고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의 여부나 아니면 또 연준 의장의 코멘트들 계속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밖에 또 이날은 27일 수요일 날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약 한 996만 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감은 좀 크지만 그래도 반대로 보게 되면 8월 달 가게 되면 또 MSCI 편입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또 오히려 약한 흐름 때 외국인 쪽은 좀 더 이용하면서 비중을 늘려가지 않을까. 과거의 현대중공업 패턴을 보면 되겠죠. 이런 쪽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날 또 폴란드와 방산 수출 관련된 MOU를 체결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금액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노텍, 삼성전기 또 주요한 IT 기업들이 모두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실적보다 하반기에 대한 뷰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의 IR 내용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날 메타 그리고 또 퀄컴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28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뜨거웠던 경쟁률을 보였던 성일하이텍 이날 신규 상장됩니다. 그와 함께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IR 내용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또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또 인텔까지 또 주요 기업들이죠. 실적을 발표할 텐데 애플에 대해서도 향후 가이던스 흐름들 계속 또 아이폰 14에 대한 실적 전망들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9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확정 실적 발표는 LG전자,
그리고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또 2차 전지 후발주자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에 따라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동향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많네요. 일단 가장 먼저 다가오는 기업 실적과 FOMC 회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분기 이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섹터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안착하면서 2분기부터 고환율 수혜주와 피해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수출주를 꼽을 수 있는데 이미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환율 효과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환율 수준과 수출주의 상관관계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저는 환율의 영향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환율이 지속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 업종 섹터의 종목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의 연준이 의도한 바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미국이 의도한 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달러가 강세로 되면 미국이라는 어떤 수입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국이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돼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수요가 극단적으로 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양털깎기라고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도 일시적으로 미국이 의도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인 수요 감소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수요 감소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3분기부터는 지금 2분기 때와는 다른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연말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준이 이 양적 완화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다른 스탠스를 취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과 연관되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분기까지가 피크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의 어떤 섹터 저점을 좀 쫓아가는 어떤 그런 매매는 조금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은 3분기부터 계속해서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네요. 이 환율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래도 좀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순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해서 환율 민감도가 아주 높은데요. 이 환율 효과가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반영되는지 좀 궁금한데 하반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이 수출 호황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환율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P와 Q를 곱할 때 P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로 환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좀 더 커지는 현상, 이런 쪽을 기대는 했던 실적들이 2분기까지도 나왔는데 일단 환율의 입장은 앞서 차장님 얘기처럼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변적입니다. 그때 또 만약에 또 다시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내려왔을 때, 강세로 이어졌을 때 또 실적은 또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주된 포인트로 대응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는 하는데 중요한 또 어떤 매터리얼즈를 또 수입을 해서 또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갔었을 때 나오는 수입은 반대로 환율이 높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환율 효과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마 반도체는 하반기에 어떤 Q의 문제, 즉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 수요에 대한 위축 우려가 가장 또 크게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상반기에도 저희가 얘기하는 PC 수요 같은 경우도 거의 15% 줄을 정도로 위축이 심했는데 그러면 이어지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가전 모두 다 여기 영향을 받아서 위축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상반기 때 버텨낸 업종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이 클라우딩 관련된 쪽이죠. 이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당장은 화요일 날 얘기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아마존닷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했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클라우딩 중심의 변화는 서버용 반도체 쪽에 서버용 디램 쪽은 여전히 기대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의 전반적인 위축은 일단 피해가긴 힘들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장기적인 시각도 중요하겠죠. 장기적으로는 아마 메모리 반도체는
또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앞으로 펼쳐질 자율주행차, 뭐 AI, 로봇 모두 다 메모리 반도체가 작용할 수 있는 또 영역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단순하게 지금은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근데 그중에서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한다. 이는 또 톡톡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단기에 대한 대응과 장기에 대한 구분을 따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그 순수출이 환율에 노출되는 수준이 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입도 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에도 순수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데요. 이 조선업종은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선업종의 실적과 환율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업황 턴어라운드를 두고 논란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대표적인 환율 관련된 쪽의 수혜 섹터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그렇게 또 얘기를 못하는 게 그동안 받았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물론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줄어들고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들이 하향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턴어라운드가 좀 빨라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어지는데 하지만 여전히 기존에 나왔던 대선 충당금의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선사는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포인트를 맞추면서 볼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약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또 파업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또 예기치 않았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은 약하고 현대미포조선은 훨씬 더 좀 강한 이런 변화가 같이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그래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받았던 수주가 신주성가 지수에 따른 그러니까 즉 올라가는 신주성가 지수와 맞추면서 영향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되면 실적의 변화는 어차피 좀 지나고 나게 되면 이런 안정기를 거쳐서 나가게 되면 좋아질 텐데 그 전에 미리 찾아보는 거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런 수주 산업의 특징은 실적이 안 나올 때,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퍼일 때 접근을 했다가 저퍼라고 하는 실적이 막 확인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주식의 탄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로 이용하는 전략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섹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인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대형주 2분기 성적표 중 가장 화려한 기업을 꼽으라면 현대차와 기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제품 믹스와 지역 공략이 효과적으로 이뤄졌고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졌는데요. 앞서 장시영 차장님은 원화의 추가 약세는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환율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셨는데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어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2분기의 실적을 3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조 9,798억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3분기에 현대차에 기대해야 할 실적은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주가가 만약에 현대차의 주가가 현재 20만 원을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전 고점이 28만 원, 28만 9천 원 또는 28만 원 언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3분기까지 어떤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돼야지만이 그 정도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3조 5천억 정도의 수준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2분기에 놀라운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던 거는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기존의 어떤 미리 주문을 받았던 주문을 받았던 어떤 이 차량들이 출하가 되지 못하다가 일시에 한 번에 좀 출하가 되면서 실적이 좀 많이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도 과연 그런 어떤 신차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이어지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를 좀 달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부터 전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수요 감소의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좀 되짚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적어도 8월 달까지 만약에 썸머 랠리가 시장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자동차와 반도체가 대형주 중에서는 주도 섹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을 좀 즐기시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하려는 모습 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었을 때는 일부라도 현금 또는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보유를 하시고 추후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졌었을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수요 감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 성장의 중심에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조지아주 정부가 현지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 그룹에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안을 놓고 또 시끄러운 상황에서 좀 대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 공장 투자 기사만으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죠. 전기차 시장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로 모멘텀을 받을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약간 식상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그렇게 공장을 짓고 또 그렇게 지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전기차, 더 좋은 전기차를 뽑아냄으로써 얼마만큼 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느냐의 이 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북미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와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 때문에 크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제한되는 상승은 있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사실은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로 가서도 테슬라의 출하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현대기아차에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시에 현대차, 자동차는 꼭 포트에 가져가셔야 될 업종 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변동성이 확대될 시 꼭 담아야 하는 섹터로 또 자동차 계속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인센티브 상승 가능성에 따른 그 피크아웃 논란도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량 회복이 조금 된다면 이를 좀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기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기아는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제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발표됐던 이유 중에 좀 가변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환율이겠죠. 이거는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또 하나 인센티브 축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게 안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출하가 같이 또 개선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또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 실적에서 바라봤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제품 믹스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를 바라볼 때 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현대 이외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브랜드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가 커졌다는 점, 게다가 또 SUV의 맛집으로 변했죠.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게다가 또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잘 맞춰가고 있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많이들 요즘 보면은 자동차를 살 때 현금 주고 다 안 사죠. 보통 리스나 할부를 또 거의 절반은 해간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약간 또 부담이 되겠죠. 이쪽도 그런 소비자 저항도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결국에는 SUV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 게다가 또 이 전기차까지 호조가 되는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 여전히 기아에 대한 성과는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기아도 제네시스 같은 좀 탑라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또 독자적인 모델로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거는 잘 하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자동차 업계의 골칫거리였던 반도체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생산과 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 도시 봉쇄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뭐 공급 라인의 위축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또 생산 기지가 거기 있다 보니까 나오는 여파들. 근데 또 이런 때 웃을 수는 없는 게 중국에서 그만큼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다고 포기는 안 합니다만 어느 정도 영향을 덜 받았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에서도 그나마 한숨을 쉴 수 있었던 중국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앞으로는 이제 판매량 관련된 쪽도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런 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계속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최근에 선전하고 있고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쪽이 아니라 신흥국 관련된 쪽이 아니라 어떤 선진국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친환경차 2위까지 올랐다. 그리고 또 북미 쪽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들. 물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강력한 브랜드인 BYD가 떠오르면서 작년 대비해서 뭐 300% 이상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중국 내수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걸 떠나서 같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성과는 그래도 기대는 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앞으로는 북미와 유럽의 판매량 증가세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기아가 실적 발표 후에 증권가 호평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도 이에 좀 화답을 해줬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은 앞서 이 현대차의 하반기 변동성 가능성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기아도 좀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다르게 차트가 아래로 처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3%,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박스권 형태의 어떤 이 기술적인 모습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만약에 혹시라도 썸머랠리가 이어지면서 8월까지 뭐 지수 자체가 2,450에서 2,500까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상승 시기에 일정 부분 수익률의 어떤 상승은 추가적으로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이미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만큼의 어떤 이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한 실적 상승 효과는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3분기, 4분기의 궁극적인 실적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역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었을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역시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한 실적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뭐 당장 3, 4분기에 빠르게 찍히지는 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건설주입니다. 상반기 새 정부 수혜주로 부각되던 건설주가 지금 지지부진한데요. 내수 시장 성적표도 크게 좋지 않고 또 해외에서도 큰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주의 약세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로 내수로 한정돼서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때 건설주는 별로 안 좋죠. 취약합니다. 게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정부의 정책의 기대감들이 점점 공급 확대라는 얘기가 약간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수익성에 대한 부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직 내수에 대한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 같고요. 조만간 또 정부가 어느 정도 부동산과 관련된 쪽의 대책들 특히 지금까지 이어갔던 규제를 하나씩 또 풀면서 나오는 변화. 물론 규제가 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규제가 풀어지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좀 하향 정체됐다라는 쪽을 봤었을 때는 부동산 심리와는 다른 얘기지만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앞으로의 또 정책적인 부분을 봐야 할 텐데 재개발, 재건축이 또 가장 핵심이겠죠. 이런 부분부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해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나마 성과가 내고 있는 대표적인 뭐 오일머니나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에서 해외 수주가 이어가는 현상들이 조금 더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받았던 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담들이 또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업체별로 좀 다르겠죠. 이것도 하나씩 또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내수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뭐 저가 수주 우려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런 약세 배경이 좀 짚어주셨는데 지난주에 뭐 현대건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연이 좀 아쉬웠지만 안정적인 수주와 분양 증가가 그래도 돋보였는데요. 현대 그 건설의 실적, 2분기 실적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뭐 매출이 한 5조 6천억 정도 수준의 어떤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75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주택 부분의 성장이 다른 건설사들과는 다르게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우디라든지 파나마, 인도네시아 등 해외 대행 현장에서의 어떤 실적 확대가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내의 주택 산업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실적이 굉장히 조금 고르게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주택 산업이 또 견조했고 해외 대형 현장에서의 뭐 실적이 굉장히 확대가 된 점, 이 점은 좀 긍정적이지만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듯이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연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근 사우디 네온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건설 업체들의 기대가 또 큰데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반기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신규 수주가 21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국내 주택 중심의 수주 성과가 굉장히 좀 뚜렷했는데 국내 주택 수주 잔고는 이미 이제 90조 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만 해외 수주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강하게 모멘텀을 불어 당길 만한 어떤 이 성과는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철도공사라든지 사우디 및 카타르의 플랜트 공사 그리고 싱가포르 병원 해외 수주 잔고를 조금 지연된 이런 부분들을 늘려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연간 20조가 넘는 매출에 대략 8천억에 가까운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금 유보율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부채도 굉장히 좀 나은 수준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사실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뭐 금리가 추가적으로 연준이 목표하는 금리 또는 인플레 수치에 도달을 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했었을 때, 즉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었을 때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모멘텀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현대건설 좀 투자 의견 어떠세요? 그나마 제일 나은 쪽이죠. 기대도 건설주 쪽에서 높았던 종목이고 그런 쪽에서 비싸지도 않고 또 다 맞는데 그래도 건설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녹록치는 않다라는 거를 좀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또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나 또 가시화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보자라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내수 쪽을 바라보되 그래도 좀 건설사 쪽에서도 종목들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중심으로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그런 기대감과 함께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진 거는 오히려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또 폐기물 쪽의 라인업을 딱 갖춰놓고 어느 정도 또 나중에 폐배터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IS 동서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또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는 해외 모멘텀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볼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지난주 폴란드 무기 수출 기대감으로 방산주가 좀 들썩였는데요.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이 17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건데요.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방산 부분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의 성장세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부터 대표님이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국내 방산주가 뜨는 배경 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기술력도 있는데 가격도 괜찮다.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쪽도 가장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다 각각 하나씩 또 특색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전투기 쪽과 무인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함께 LIG 넥스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도 무기, 거기다가 수중에서 발사되는 무기, 레이더 뭐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과 부품 또 직결적으로 어떤
그 항공기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현대로템 이번에 또 큰 성과를 냈던 장갑차, 전차, 또 나중엔 무인 로봇 얘기까지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쪽도 함께 풍산 같은 경우는 또 포탄 이런 쪽에 강점이 있겠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존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권에서도 관심이 많다. 이번에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 유럽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출에 대한 기반들이 변화를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더 하나 확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들도 같이 다 엿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확대될 수 있는 UAM 관련된 부분까지도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장된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섹터별로 나오는 실적과 수주 흐름들과 조정 시 매수 관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하나 유의해야 될 시점은 그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갑자기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유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휴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약간 또 시장은 또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꺾일 수는 있겠죠. 이런 점은 조심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좋았고 오늘도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 같은 뭐 대형 계약 체결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수출 관련해서 네. 17조 그 폴란드와 계약건이 27일 발표 예정이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3조 플러스 알파 공시 이후에 그 확정 공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었는데 뭐 이번 7월 7일에도 같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만 27일에 17조 원, 그러니까 원래는 600여 대를 계약하기로 했었는데 1000대를 계약한다라는 이제 풍문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이번 어떤 전차 수출과 관련해서 같이 3조 원 이상의 국산 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한 상황인데요. 두 회사 모두 올해 예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항공우주는 58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7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번 폴란드 건을 제외하고서라도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폴란드의 어떤 철도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국내 철도 사업이라든지 물론 중간에 조금 잡음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좀 잡음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해외 수주와 국내 수주를 꾸준하게 좀 해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역시도 작년과 재작년에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1,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17조 이 K2 전차 수출 관련된 얘기가 27일에 공시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좀 당연한 사실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저희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풍문 하나만 믿고 쫓아가시기보다는 방산주 전체의 어떤 흐름이 지금 앞서 이 기사와 연관돼서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면서 그냥 꾸준한 실적을 내고 어쩔 때 그냥 뭐 어느 정도 배당만 하는 그저 그런 어떤 업종의 회사들이 아니라 실적의 성장성이 같이 붙어버리는 그런 업종의 섹터로 좀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뭐 해외 수출건으로 좀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상반기 효자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좀 궁금한데 투자 의견과 최선호주 한번 여쭤볼게요. 어차피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좀 잘 버티면서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어떤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8월에서 9월 초 정도가 되면은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랠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방산 업종 내의 어떤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방어주적 성격에서 실적 성장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방산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스원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추가로 최근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방산 관련 이 자회사들을 좀 합병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이 풍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적이 점프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물적 분할 관련된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의 녹을 먹고 정부의 계약건으로
장사라는 하나가 과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정책에 반하는 물적 분할을 과연 제일 먼저 단행을 할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8월 랠리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LIG 넥스원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은 해외 수출의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더 기대되는 섹터로 기아, 현대건설, 방산주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돌려보시면서 주간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